18년의 유배, 500권의 책, 천재를 완성한 것은 고독이었다. 정조의 남자 하루아침에 패족이 되다. 정약용. 조선 최고의 개혁 군주, 정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명실상부 조선의 브레인이었습니다. 수원화성을 건설한 천재 공학자이자 백성을 위한 이상적인 통치 매뉴얼 목민심서를 구상했던 실학의 거두, 왕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조선의 미래를 설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1800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의 든든한 보호막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가 남긴 개혁의 꿈은 보수파 노론 세력에 의해 하룻밤 만에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정조에 가장 가까웠던 남자 정약용은 천주교를 믿는다는 꼬리표와 함께 역적으로 몰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집안은 풍비박산 났고 형제들과 함께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전라도 최남단 강진. 정약용에게 남겨진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패족. 망한 집안의 수치스러운 가장이라는 이름표. 그리고 앞으로 18년간 이어질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고독뿐이었습니다. 이 고독은 그를 파멸시켰을까요? 아니면 천재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을까요? 절망의 가장, 공부만이 살 길이다. 유배 초기 정약용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가장의 절망감이었습니다. 자신은 역적의 아비, 집안은 패족이 되어 재산은 몰수당하고 자식들은 과거 시험조차 볼 수 없는 사회적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강진의 외딴 주막방에서 벼루가 닳아 구멍이 날 때까지 붓을 쥐었습니다. 그의 편지는 세상의 모든 위로가 아닌 지독하게 냉정한 아버지의 명령이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패족이라 할지라도 공부를 놓아서는 안 된다. 공부만이 살 길이고 벼루에 구멍이 나고 붓이 닳아 쓰지 못하게 될 때까지 글을 써라.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모두 사라지지만 오직 학문만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는 편지를 통해 아들들에게 학문을 유일한 무기로 쥐어주려 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실용적인 지식, 자신이 유배지에서 연구한 모든 개혁 사상을 아들들의 머릿속에 심어 훗날 조선을 개혁할 씨앗으로 키우려 했던 겁니다. 정약용의 유배 생활은 단순히 글을 쓰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하지 못한 혁명을 지식이라는 무기로 아들에게 대물림하려는 아버지의 필사적인 사투였습니다. 사이제의 고독, 유배 생활의 시작. 정약용이 강진에 도착했을 때 그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천주학을 믿는 역적, 독살의 배우라는 소문은 그의 주홍글씨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를 피했고 어느 누구도 그에게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외딴 주막의 방 한 칸을 겨우 얻었습니다. 그 방의 이름은 사이제. 4가지를 마땅히 해야 할 방이라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이 작은 방에 글을 써붙입니다. 생각을 맑게 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고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신중하게 한다. 이는 사실상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신을 지키기 위한 자신과의 엄격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오직 책과 붓에만 몰두했습니다. 초기 유배 생활의 고독은 극심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을 잃었고 정치적 생명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 정치적 죽음을 학문적 부활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더 이상 조정의 눈치를 볼 필요도 정적들의 모함에 시달릴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18년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무기한 지식 노동 환경을 얻은 겁니다. 500권의 기적, 지적 폭발의 시대에. 시간이 지나자 정약용의 학문적 명성은 강진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주민들은 그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뜻 있는 젊은이들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진의 제자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방대한 지식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그는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이곳에서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초인적인 지적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18년간 유배 생활 동안 완성한 저서와 편찬한 책은 무려 500여 권에 달합니다. 당시 종이가 귀했던 조선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 작업량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저서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뉘었습니다. 경세 분야, 조선의 개혁 설계도, 경세 유표, 중앙정부 조직 개편안, 목민심서, 지방 관료들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한 통치 매뉴얼, 사법 분야,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법전, 흠음신서, 살인사건 등 형법을 다룬 책, 억울한 죄인이 없게 하라는 인본주의적 법 정신이 담겨 있다. 철학윤리 분야, 인간의 도리와 학문이 정립. 그는 단순히 과거의 지식을 재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유배지에서 백성들의 헐벗은 삶을 직접 목격하며 책상머리 학문이 아닌 현실 개혁을 위한 실용 학문을 완성했습니다. 강진의 고독은 정약용이라는 천재의 모든 지식을 체계화하고 집대성하는 마지막 용광로가 되었던 겁니다. 흑산도의 슬픔, 붓으로 잇댄 형제애. 정약용의 고독은 절대 고독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유배를 함께 떠난 3명의 형제, 특히 둘째 형 정약전이 있었습니다. 정약전은 정약용보다 더 외딴 곳 흑산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두 천재 형제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오직 편지와 학문으로 서로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정약용은 동생으로서 형에게 학문을 권했고, 정약전은 형으로서 동생에게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자연을 선물했습니다.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글 쓰는 대신 바다 생물에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해양생물 백과사전 자산어보입니다. 정약용이 국가를 연구할 때 정약전은 바다를 연구했습니다. 한 명은 땅을 개혁하려 했고 한 명은 바다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역적의 형제들이 세상에 맞선 방식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재회의 날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약전은 유배가 풀리기 1년 전 흑산도에서 병사하고 맙니다. 두 천재 형제는 서로를 가장 그리워하던 시절 살아서는 다시 만나지 못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습니다. 정약용은 평생 형을 그리워하며 형의 유고를 정리하는 데 힘썼습니다. 고독이 빚어낸 혁명. 1818년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끝내고 60세의 노인이 되어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패족의 꼬리표를 떼지 못했고 다시는 조정의 요직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개혁 사상은 당대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강진 땅에 남긴 500권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독했던 18년은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하고 훗날 조선의 근대화와 개혁에 영감을 불어넣은 혁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정약용의 천재성은 타고났지만 그의 집념과 그의 사상은 고독이라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18년의 유배. 그것은 한 개인에게는 처벌이었지만 조선이라는 나라에게는 가장 귀한 지식의 축적이었습니다. 천재를 완성한 것은 절망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지켜낸 학문의 힘이었다.